근데 그 포인트에서 요렇게 간다? 아닙니다. 웨이브를 치면서 간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 8부 손절 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손절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스퀴즈 이 이후에 나오는 익스펜션, 그죠? 확장. 이 익스펜션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유효한 손절입니다. 이 손절이라는 게 여러분들 각자가 이 진입한 이 기준,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진입에, 그러니까 이런 진입, 저런 진입, 그런 진입, 이 모든 진입의 그 손절의 원리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죠. 진입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면, 뭐, 시세가,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수렴을 거쳤는데, 241선이 요렇게 수렴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요렇게 내려오다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41선이 이렇게 내려왔어. 근데 이 시세가 241선을 돌파를 했다. 24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매수다. 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한 사람은 이 241선이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의 매수의 기준은 241선 돌파했으니까. 만약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매물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매물대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매수다. 이 사람은 이 매물대가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매물대가 그 사람의 진입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A 기업이 뭐 대규모 수주를 한다. 아니면은 뭐 엄청난 단일 계약, 뭐 공급 계약을 한다. 그 정보를 내가 미리 입수를 해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그 대규모 수주, 뭐 단일 계약 이런 게 엎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근거가 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근거가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배우게 될 이 손절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퀴즈 이후에 익스펜션에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유효한 손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잡설이 항상 기네요.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이제 헤드페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적 손절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후에, 파동 손절이라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요 세 가지를,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헤드페이크입니다. 헤드페이크는 여러분들이 이게 헤드페이크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의미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이 헤드페이크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농구에서 공격수가 머리를 이용하여 상대편을 속이는 동작. 예를 들어 이제 상대방을 돌파하기 앞에 있는 선수를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췄다가 이렇게 슛하는 척 머리를 탁 위로 들면 앞에 선수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블로킹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겠죠. 이때 내가 슛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충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농구를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하니까 요거 이해를 하실 겁니다. 헤드페이크가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속임수죠. 거짓 행위고요. 슛을 할 것처럼 해놓고 상대방이 속으면 딴 데로 패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방금 패스를 받아서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 상태라면 즉 워킹 파울이 나오지 않는 조건이라면 슛하는 척 해놓고 바로 드리블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침투를 해서 뭐 덩크나 레이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에도 이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위로 갈 것 같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위로 갈 것처럼 하더니 아래로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갈 거라고 이제 스퀴즈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익스펜션이 됐는데 요게 가격이 아래로 갈 것처럼 이렇게 음봉이 두 개가 이렇게 떴어요. 그럼 이 하락을 하는구나. 나는
매도에 베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숏이다 했는데 사자마자 아니면 선물로 매도를 하자마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숏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블로킹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딴 데로 패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차트를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버지 부분이죠. 요 부분이 제일 밴드의 폭이 컸다. 그리고 나서 한 20일간 거의 완만한 20일 넘게 수준으로 가격이 응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밴드가 수축을 했고 밴드가 쭉 수축을 했고 수축 중에 있다가 자, 이 부분에서 자, 하단선을 강하게 때리면서 종가가 최저가로 끝나면서 그러면서 익스펜션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퀴즈가 완성이 되면서 익스펜션이 됐단 말이죠. 내가 여기서 내려가겠다. 숏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면 요 자리입니다. 지금 똑같은 차트를 들고 온 거예요. 요 자리에서 내가 숏이다 하고 내가 여기서 매도를 선택을 했는데 근데 반대로 완전히 대상승이 나와버린 모습이죠. 요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다음 장을 봅시다. 자, 헤드페이크가 나오는 이유.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 헤드페이크가 나오는가.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요거를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응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헤드페이크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자, 익스펜션의 시작은 곧 스퀴즈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밴드의 폭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익스펜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퀴즈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자, 이 부분, 이 스퀴즈는 뭡니까? 이게 만약에 20-2의 볼린저 밴드라면 지난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서 밴드의 폭이 줄어들었겠죠. 그죠? 20일 동안 시세 움직임이 최소화되어 있는 거죠.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 20일 동안의 시세에 상한과 하한의 폭이 엄청 좁은 겁니다. 간격이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매우 좁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익스펜션의 부분에서 새로운 폭발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20일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이 생긴다?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이렇게 밑으로 폭발이 생긴다? 아니죠. 시세는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 안에서도 무수한 웨이브가 물론 이제 큰 이제 타임프레임의 봉,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 잘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분봉이나 시간봉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파동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 작죠. 잔파동이죠. 근데 스퀴즈에서 다시 익스펜션이 된다. 그럼 뭐다? 잔파동이 큰 파동으로 바뀌는 그 포인트인 거죠. 근데 그 포인트에서 요렇게 간다? 아닙니다. 웨이브를 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물결이 큰 물결로 가려면 당연히 웨이브도 커진다 이 말입니다. 시세는 웨이브, 즉 파동이란 얘기예요. 자, 올라가려는 파동도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먼저 가서 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려가는 파동도 요렇게 횡보를 길게 하다가 요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웨이브가 작지만 익스펜션이 시작되면서 여기는 웨이브가 커지니까. 근데 그 커진 웨이브가 내가 여기서 자, 스퀴즈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익스펜션인데 얘가 요렇게 웨이브를 가면 내가 숏한 게 맞죠. 내가 이렇게 익스펜션이 되면서 가격이 하단을 때렸으니까. 아니, 매수의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그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이렇게 스퀴즈가 됐고 요렇게 스퀴즈가 됐고 여기서 익스펜션이 됐는데 가격이 위로 먼저 올랐다가 요렇게 웨이브를 쳐서 간다면 그러면은
여기 익스펜션에서 상단을 딱 때렸으니까 매수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매수다.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살짝 조정, 저점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끝내고 정고 돌파하면서 쭉 큰 상승을 노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스퀴즈인데 가격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똑같이 익스펜션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요렇게 간다면 그러면은 일종의 우리가 속임수에 당하는 겁니다. 요거는 매도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돌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웨이브는 요렇게 쳐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익스펜션 이 부분의 모습을 보고 이 상승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시세는 자 보세요. 시세는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됐어요. 근데 이 시세는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내려갈 건데 이제 우리는 요렇게 상단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서 매수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시세는 아래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내려갈 건데 위쪽부터 파동을 쳐서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파동의 이 웨이브의 원리 때문에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에 헤드페이크가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웨이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익스펜션에서 뭐 상단을 치더라도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셔라.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손절의 개념을 탑재시켜라. 이 개념을 가지고 익스펜션이 나왔을 때 이 가능성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헤드페이크가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퀴즈가 있고 익스펜션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단을 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대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헤드페이크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익스펜션에서 아래를 찍고 위로로 가는 이 경우에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퀴즈가 나온 상태고 이제 익스펜션이 되면서 여기가 스퀴즈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죠? 이 스퀴즈가 확정이 된 이 상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력의 그 심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퀴즈가 이렇게 나온 상태고 이 종목에 대한 매집, 이 매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 세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유통 물량이 100주다. 100주인데 이 세력이 지금 한 70주를 산 거예요. 유통 물량 중에 70주를 샀다. 아니면은 50주를 샀다. 그죠? 어느 정도 매집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 세력이 예를 들어서 50주를 샀으면 나머지 50주는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50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주는 그걸 팔지 않는 장기 투자자의 주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개미가 한 30주를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세력은 50주를 가지고 있어요. 유통 물량 중에 50주를 가지고 있고 이제 20주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개미가 들고 있는 이 30주 자 가격을 쳐 올릴 건데 세력의 입장에서 내가 가격을 쭉쭉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30주를 가지고 있는 개미가 와 수익이다 하면서 막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력은 이 가격을 더 많이 올리고 싶은데 이 개미의 물량을 받아내야 되죠.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쳐 올렸는데 개미가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 비싼 가격을 다 받아내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원래는 더 크게 먹으려 했는데 이만큼의 수익으로 이제 나의 수익률을 확정 지을 것인가? 고민에 빠지겠죠. 이렇든 저렇든 세력은 출혈이 크다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다 받아내면서 가격을 상승시키든지 아니면 적은 수익률에 만족을 하든지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스퀴즈가 이렇게 됐어요. 가격이 예쁘게 그려볼까? 자,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세력이 매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요. 그리고 스퀴즈가 뭐 요렇게 진행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익스펜션이 됐는데 아니 익스펜션이 되기 전에 자 이 구간에서 자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매집이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바로 정직하게 쳐올리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여기서 가격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내 평단보다 가격이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일반 개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뭡니까? 하락 N파동이죠. N파동 시작이죠. 전저가 이탈됐어요. 개미들 여기서 매도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50%를 들고 있단 말이야. 유통 물량 중에. 그리고 30%는 안 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다? 20%의 개미들이 하락 파동이다. 와, 또 떨어지는 것 같다. 이때까지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조금 여기서 다 물려있는 개미들이에요. 아,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팔 건데 본전은 팔 건데 그런데 또 떨어져. 개미들 공포에 빠지겠죠. 개미들이 나머지 20%를 판단 말이에요. 그럼 쭉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나머지 50%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세력이 여기서 나머지 20%를 개미 물량을 다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몇 개가 됩니까? 70%가 되죠. 가격을 아무리 쳐올려도 파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개미 물량을 다 털었으니까 쭉쭉 올릴 수 있겠죠. 왜? 매도 잔량이 없는 거예요. 계속 쳐올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래를 하든 뭘 하든. 그래갖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주식이 막 올라가면 이제 이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서부터 다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원리가 뭐다? 가격이 자 요렇게 와서 자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스퀴즈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익스펜션이 되면서 가격을 밑으로 떨어버리는 겁니다. 개미들은 막 팔아요. 그거를 세력이 여기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 큰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매도 압력이 없거든요. 매도 압력이. 여기서 이 헤드 페이크 그리고 하단을 치는 요 상태에서 이 하락 M 파동을 걱정하는 나머지 개인의 이제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쳐올리는 겁니다. 매도 압력은 없습니다. 왜? 이미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떠넘기는 거예요. 고점에서. 여러분도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뭐든지 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개미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고 나도 돈 벌어야 돼. 옆집 순이 엄마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막 LG화학이 어떻다더라. 삼성전자가 어떻다더라. 이때부터 막 주위에 앞집 옆집 뒷집 지나가는 똥개 새끼도 주식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개미들은 물량을 떠안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스퀴즈에서 이렇게 하단부터 치고 그리고 나서 헤드페이크, 이게 결정적으로 헤드페이크가 된다면 그러면 개인들이 겁먹고 놀래서 손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시장으로 던지고 팔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저점에서 나머지 물량을 다시 받아내서 쳐 올리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앞으로 발생할 매도 압력을 여기서 분산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페이크가 나왔을 경우에 높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모든 이제 헤드페이크가 높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헤드페이크가 나오고 큰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 손절. 자, 그럼 이제 오늘 손절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헤드페이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손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헤드페이크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일반적 손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스퀴즈 이후에 이 익스펜션에서 여기서 상단을 쳐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 매수를 했을 때 손절 포인트는 미드밴드 이탈입니다.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일간의
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스퀴즈가 됐겠죠? 즉 응축 상태였다가 이 폭발이 나왔다. 상단으로 폭발이 나왔다. 나왔다면 이 시작은 상당히 강력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때까지는 파동이 잠파동이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었어요, 파동이. 근데 여기부터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쳤다면 이거는 강한 시세죠. 강한 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시세는 사실 21선 밑으로 이탈이 잘 안 돼요. 그죠? 21선 이탈이 됐다라는 말은 그것은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폭발이 거짓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미드밴드 이탈을 할 때 손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오랫동안 매매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이 교과서적인 손절, 미드밴드 이탈 요거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이제 20-2를 쓰죠. 시세는 항상 2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떨 때는 이 지난 20일간의 거래가 주요하겠지만, 미드밴드는 이제 21선이니까, 21선이니까. 어떨 때는 20일의 거래가 주요하겠지만, 또 어떨 때는 20일이 아니라 지난 10일의 거래에서 손바뀜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60일의 기간 동안에 주요한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손바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종목을 주도하는 세력, 그 세력의 주요 거래 포인트, 그게 항상 21선, 즉 항상 미드밴드다 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세력의 평균 단가가 21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21선 이렇게 있다. 요렇게 왔다. 그리고 여기서 익스펜션이 됐고 21선 이렇게 가고 있고, 자, 가격이 상단을 쳐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익스펜션에서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세력에, 여기서 매집을 했던 세력에 이 평균 단가가 21선이다 하더라도 이 세력이 개미가 많이 붙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털고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신의 평단이 21선보다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아직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아직 여유롭거나 매집이 거의 끝나는 단계라고 확신이 들면 나머지 개미의 물량들은 여기서 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쭉 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뺍니까? 자전거래로 자기가 가진 거를 막 실에 막 팔아버리면 되죠. 밑에서 밑에서 이제 밑에 이제 걸어놓고 거기다 때리면 되죠. 가격 내려가겠죠. 그래서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평단인 21선보다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밴드 21선의 의미에 함몰돼가지고 무조건 미드밴드 이탈은 일단 손절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과서적인 일반적 손절을 맹신한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열심히 살펴보다 보면 21선 이탈했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21선 이탈해가지고 내가 여기 손절했는데 아이고 뒤에 쭉 올라가는구나. 그런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손절이 합리적이라고 보느냐? 바로 파동 손절이라는 겁니다. 이 파동 손절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세의 상승은 대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세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이 시간이라는 개념, X축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상승을 한다는 건, 원래 지금 시세가 여기인데 시세가 상승한다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세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오르는 거죠. 그럼 시세가 상승하는 모양은 무조건 우상향 대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각도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기준 1 대비 올랐으면 대각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내가 매수를 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근데 이게
상승을 해 나간다. 그럼 난 놔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횡보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생길 때 손절할 거란 말이죠. 근데 자, 시세는 무조건 대각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횡보나 하락을 할 때 내가 손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시세는 대각으로 간다. 시세가 대각으로 가지 않으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죠. 시세가 대각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상승이 아니죠. 시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시세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손절을 해야죠. 즉 시세의 상승은 무조건 우상향 대각선으로 가고, 우상향 대각선으로 가지 않는 조건을 내가 찾아내면 그때는 손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향 대각선이 아니게 되려면 시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전저점 이탈입니다. 저점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락 파동이라는 겁니다.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 파동은 뭡니까? 하락으로 하는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하락 파동은 뭐다? 상승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저점이 낮아졌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익스펜션이 됐고, 자, 요거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매수 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다시 정확하게 좀 그려봅시다. 자, 가격이 자, 요렇게 왔어요. 여기다가 쳐올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퀴즈가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 이 부분부터 익스펜션이 되면서, 자, 이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근데 가격이 이 전 저점을 이탈을 하고, 그건 뭡니까? 전저점 이탈이니까 제가 하락 파동이라 그랬죠. 왜? 전저가 이탈됐으니까 하락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상승해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저점 이탈. 또 이렇게. 자,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진입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 나는 파동의 저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죠. 근데 뭐다? 파동의 저점에서 진입하지 않았죠. 여기 파동의 저점이 아니잖아요. 즉, 내 진입이 틀렸다는 겁니다. 내 분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첫째, 내가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이게 상승을 하려면 무조건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왜? 저점이 높아져야 상승 M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상승 대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둘째, 저점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샀는데 저점이 낮았어요. 그리고 또 올라서 요렇게 또 저점이 낮아지고 요렇게. 그러면 뭐다? 내 진입 타이밍이 여기서 틀렸다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는 이 익스펜션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올라갔다. 여기. 즉 대각이, 내가 끄은 대각이 이 대각이 아니라, 자, 이런 겁니다. 나는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 대각을 끄은 겁니다. 나는 예상을. 근데 이게 전저점이 이탈됐어. 그리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사실은 이 대각이 주요한 추세선이 아니라 이 대각이 유효한 추세선이었죠. 즉 대각의 예측 대각이 잘못된 겁니다. 내 진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이제 직전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다시 분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파동을 설명을 먼저 안 드리고 파동 손절을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차트에 조금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서 스퀴즈가 나왔고 이 부분에서 익스펜션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상단을 쳤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어디서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
매수를 했는데 일반적인 손절 포인트인 미드밴드 이탈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손절을 했겠죠. 일반적으로 교과서만 봤으면. 근데 아직 저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저점이 안 깨졌어요. 미드밴드 이탈은 했지만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 미드밴드 이탈이 됐다라고 만약에 손절을 했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홀딩을 한다. 자,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대각을 유지하는 거죠. 대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상승 대각, 우상향 대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손절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승이 실패하려면 직전 저점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다? 나는 여기서 이 우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대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게 깨지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다? 이거는 우상승이 아니다. 하락이다. 그럼 손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드밴드가 이탈이 되어서 손절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지만 저는 미드밴드 손절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파동 손절을 한다는 거죠. 즉 이게 상승 M 파동의 연속이 계속 될 수 있는, 상승 M 파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계속 저점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만 보여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익스펜션에서 여기 어디서 진입을 했고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아직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들고 있었다면 그 다음 저점이 여기가 되고 또 상승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점이 돌파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파동, 이 파동, 상승 M 파동, 이 직전부터 상승 M 파동 중에서 저점은 여기가 되죠. 전고가 돌파됐으니까, 상승 M 파동이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 전고점이 돌파가 여기서 되죠. 그럼 뭐다? 이 저점은 또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돌파. 그죠? 저점이 그리고 계속 높아져 간다. 그죠? 계속 높아져 간다. 그리고 여기서 저점이 깨졌죠. 파동에 파탄이 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원래 여기서 상승 M 파동에 가려면 요렇게 갔어야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이 저점을 지키고 요렇게 갔어야죠. 근데 여기서는 깨졌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손절을 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고 여기서 손절을 하고 지켜보다가 이 정보를 돌파하면 다시 매수를 고려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뭐 스퀴즈를 완성시키고 익스펜션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매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끊어준다는 거예요. 요렇게 파동의 관점에서 손절을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교과서의 손절, 즉 미드밴드 이탈 손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파동으로 손절을 할 경우에 21선 이탈 손절보다 결과가 거의 좋아요. 21선 이탈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상승 파동의 연속이라면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것도 100% 맞는 손절 방법은 아닙니다. 차트엔 100%가 없어요. 다만 이게 일반적 손절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손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손절이나 익절을 이 파동으로 합니다. 파동. 즉 이 상승 M 파동이 깨질 때, 즉 내가 여기 샀는데 계속 이렇게 가요. 저점이 높아지면 저는 계속 홀딩합니다. 홀딩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이 된다. 그럼 뭐다? 하락 M 파동의 시작, 즉 하락으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은 끊습니다.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놓고 이게 또 하락 M 파동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재분석에 들어가서 다시 매수 지점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면 이만큼 손해 보는 거죠. 근데 그 손해는 괜찮다 이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결국에는 대응만 할 뿐이죠.
근데 대응을 하는데 하락 M 파동의 완성이면 일단 여기서 컷을 하는 거죠. 내 매매를 자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고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다시 생각을 해본다. 다시 상승 M 파동으로 쭉 갈 것인가, 요거 이제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이게 하락 M 파동이 됐는데 여기서 결국 또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계속 고점이 낮아진다, 저점이 낮아진다. 뭡니까? 하락 채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끄는 게 잘 된 거죠. 즉 내가 손해는 피한다. 파동이 깨지는 순간에 내가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하면 뒤에 나올 큰 이제 손실의 가능성을 끊는다는 겁니다. 이게 컷이에요. 이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익절이나 손절을 파동의 파탄, 즉 저점 이탈, 이걸로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게 교과서적인 미드밴드 이탈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100%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도 아니고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충분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기준, 이 기준을 세우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